내 이름은 김영순. 올해로 75이 되었습니다. 남들이 보면 그저 아파트 경로당이나 오가며 소일거리나 찾는 평범한 뒷방 늙은이라고 하겠지만 나에게도 나름의 철칙이 있고 자부심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 사는 세상에는 정이 있어야 한다는 믿음이죠. 특히나 요즘처럼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누가 죽어나가도 몇 달 뒤에나 발견되는 이 삭막한 세상에서 나 같은 오지랖 넓은 노인네 하나쯤은 있어야 사람 사는 온기가 돌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 신도시 아파트 단지에서 벌써 10년째 노인의 반장을 맡고 있습니다. 반장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감투는 아니에요. 그저 누가 아픈지, 누가 끼니는 잘 챙겨 먹는지, 새로 이사 온 댁에 무슨 사정은 없는지 살뜰히 챙기는 게 내 일입니다. 우리 아파트는 겉보기에 참 번드르르합니다. 2025년에 완공된 최신식이라 조경도 멋지고 커뮤니티 시설도 호텔급이라고들 하죠. 하지만 그 화려한 겉모습 안을 들여다보면 다들 외롭습니다. 자식들 다 출가시키고 덩그러니 남은 노부부나 아니면 혼자 된 독거노인들이 태반이죠. 그래서 나는 더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먼저 인사하고 맛있는 반찬이라도 하면 경비실이며 노인정에 나눠주는 게 낙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법 없이도 살 사람, 천사표 영순 씨라고 치켜세웠죠. 나도 그 말이 싫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 말을 즐겼던 것 같습니다. 내가 베푸는 작은 친절이, 나의 그 선한 의도가 언제나 좋은 결과만 가져올 거라고 나는 그렇게 오만하게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 남자를 처음 본 건 지난해 늦가을 무렵이었습니다. 찬 바람이 쌩쌩 불어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던 날이었죠. 우리 아파트 103동 앞 화단에는 오래된 향나무가 몇 그루 있는데 거기가 볕이 잘 안 들어서 늘 눅눅하고 이끼가 끼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웬 노인 하나가 거기에 쭈그리고 앉아 있더군요. 처음에는 화단 관리를 하는 용역업체 직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 복장이 이상했습니다. 다 낡아빠진 회색 점퍼에 무릎이 툭 튀어나온 헐렁한 바지, 그리고 한 손에는 가느다란 쇠꼬챙이 하나를 쥐고 있었죠. 그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아니면 아주 중요한 보물이라도 숨겨둔 사람처럼 꼬챙이로 땅을 쿡쿡 찌르고 뒤집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뭐 하세요? 지나가는 주민이 물어도 대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땅만 파고 또 팠죠. 그의 이름은 박만수. 나보다 2살 위인 77이라고 했습니다. 얼마 전 103동 1층으로 이사 온 독거노인이었죠. 처음엔 다들 그러려니 했습니다. 소일거리 삼아 화초라도 심으려나 보다 했지요. 하지만 그 행동은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아침 7시면 어김없이 나타나서 해가 뉘엿뉘엿 질 때까지 화단 이 구석 저 구석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에도 그는 우비도 입지 않은 채 비를 맞으며 땅을 팠습니다. 눈이 펑펑 쏟아져 온 세상이 하얗게 덮인 날에도 그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꽁꽁 언 땅을 맨손으로 파헤치느라 손톱 밑이 다 깨지고 피가 맺혀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건 당연한 수순이었죠. 저 영감, 노망이 나도 단단히 난 모양이야. 아니, 땅속에 금괴라도 묻어놨대. 애들 보기에 무서워 죽겠어. 경비실에 말해서 못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은 그를 피해 다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고 아이들에게는 절대 저 할아버지 근처에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죠. 나 역시 처음에는 그저 치매기가 있는 노인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안 됐다 싶으면서도 괜히 엮이기 싫은 마음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반장이라는 직책이 참 묘하더군요. 사람들이 수군거릴수록 저 노인이 대체 왜 저러나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표정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보통 치매 노인들은 눈빛이 흐릿하거나 멍하기 마련인데 박영감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쫓는 맹수처럼 혹은 구원을 갈구하는 순례자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으니까요. 그 눈빛에는 광기라고 치부하기엔 너무나 짙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그날따라 날씨가 어찌나 춥던지 잠깐만 서 있어도 귀가 떨어져 나갈 것 같은 날이었죠. 장 보고 돌아오는 길에 화단을 보니 여지없이 박영감이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패딩 점퍼에 목도리까지 칭칭 감고 총총 걸음으로 지나가는데 박영감은 얇은 점퍼 하나만 걸친 채 오들오들 떨고 있었습니다. 새파랗게 질린 입술, 흙투성이가 된 맨손.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군요. 나는 장바구니에서 따뜻한 캔 커피 하나를 꺼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영감님, 이것 좀 드시고 하세요. 이러다 얼어 죽겠어요. 내 목소리에 박영감이 흠칫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의 얼굴은 생각보다 훨씬 더 엉망이었습니다. 며칠은 안 씻은 듯한 꾀죄죄한 얼굴에 움푹 패인 볼, 그리고 충혈된 눈. 그는 내가 내민 커피를 한참이나 멍하니 쳐다보다가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고맙소. 목소리가 어찌나 갈라지고 쉰 소리가 나는지 마치 모래를 씹는 듯 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대체 뭘 그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이 추운 날에 뭐 중요한 거라도 잃어버리셨어요? 내 물음에 박영감은 캔 커피를 쥔 손에 꽉 힘을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아주 작게 정말이지 들릴 듯 말 듯 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반지. 네? 반지요? 초록색 옥반지야. 우리 지수. 내 딸년이 해준 옥반지. 순간 내 가슴 한 구석이 찌릿했습니다. 딸이 해준 옥반지라니. 그제야 이해가 되더군요. 저 노인이 왜 저렇게 미친 듯이 땅을 파헤치는지. 자식 키우는 부모 마음. 다 똑같지 않습니까? 자식이 해준 건 양말 한 짝도 귀해서 아껴 신는 게 부모 마음인데 귀한 옥반지를 잃어버렸으니 오죽 속이 상했을까요? 아이고 저런. 어쩌다 그걸 잃어버리셨대요. 근데 여기 화단에서 잃어버리신 건 확실해요? 박영감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젓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퀭한 눈으로 파헤쳐진 흙더미를 바라보며 넋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찾아야 해. 찾아야 해. 그거 없으면 안 돼. 우리 지수. 불쌍한 내 새끼.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절박함이 단순히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그 반지가 없으면 숨을 쉴 수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가슴이 먹먹해져서 그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토닥였습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여기 어디 떨어졌으면 언젠간 나오겠죠. 날 풀리면 저도 같이 찾아봐 드릴게요. 네. 하지만 박영감은 내 말이 들리지 않는지 다시 꼬챙이를 집어들고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커피는 뜯지도 않은 채 차가운 바닥에 내려놓고서 말이죠.
집으로 돌아와서도 박영감의 그 퀭한 눈동자가 자꾸만 눈에 밟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드라마를 보면서도 창밖을 내다보게 되더군요. 가로등 불빛 아래 그림자처럼 웅크리고 앉아 땅을 파는 노인의 실루엣. 그 모습이 너무나 처량하고 또 너무나 고독해 보여서 나는 괜히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저러다 사람 잡지. 저러다 병나지.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내가 그에게 특별한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게,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나의 그 몹쓸 오지랖이 발동하기 시작한 게 말이죠. 나는 그를 돕고 싶었습니다. 아니, 도와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불쌍한 영혼을 구원해 줄 사람은 이 아파트에서 반장인 나밖에 없다고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여전히 그를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반장님, 저 영감 좀 어떻게 해봐요. 어제는 우리 애가 학원 가다가 깜짝 놀라서 넘어졌대잖아. 경비실에 민원 넣었는데도 소용이 없네. 자식들은 뭐 하는지 몰라. 저런 노인네 방치하고 사람들의 불평을 들을 때마다 나는 짐짓 점잖게 그들을 타이르곤 했습니다. 아유, 다들 너무 그러지들 마. 사연이 있어서 저러는 거야. 딸이 준 반지를 잃어버렸대잖아. 오죽하면 저러겠어. 그러면 사람들은 잠시 숙연해지는가 싶다가도 이내 혀를 찼습니다. 그래도 정도가 있지. 반지 하나 때문에 저 난리를 쳐? 확실히 제정신은 아니야. 나는 사람들의 그 냉소적인 반응에 오히려 오기가 생겼습니다. 두고 봐라. 내가 반드시 저 영감님 반지 찾게 도와줘서 보란듯이 멀쩡하게 돌려놓을 테니까. 나는 마치 내가 정의의 사도라도 된 양 비장한 마음까지 품었습니다. 매일 아침 박 영감에게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고 그가 잠시 자리를 비우면 나도 같이 쭈그리고 앉아 흙을 뒤적거렸습니다. 하지만 반지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화단을 이잡듯이 뒤져도 나오는 건 담배꽁초와 쓰레기 그리고 돌멩이들 뿐이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박 영감은 점점 더 말라갔고 그의 집착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어떤 날은 손에서 피가 철철 나는데도 모른 채 땅을 파고 있었고 어떤 날은 허공에 대고 누군가와 대화하듯 중얼거리기도 했습니다. 지수야,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해. 금방 찾을게. 금방.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안타까움에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저러다 정말 큰일 나겠다. 반지가 뭐라고. 저 쇳덩이 하나가 뭐라고. 사람 목숨을 갉아먹나.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누워 뒤척이는데 문득 기가 막힌 생각이 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아니, 그때는 그게 기가 막힌 생각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이지. 완벽하고도 선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했죠. 그래. 반지를 내가 만들어주면 되잖아. 박 영감이 찾는 건 어차피 초록색 옥반지라고 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옥반지 디자인이 다르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비슷한 걸 구해서 그가 찾을 만한 곳에 슬쩍 묻어둔다면 그가 그걸 발견하고 찾았다 하면서 기뻐한다면 그러면 그는 더 이상 추운 날 땅을 파지 않아도 되고 주민들에게 미친 사람 취급받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의 멈추지 않는 고통을 내가 끝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마치 세상을 구할 영웅이라도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그거야. 김영순, 내가 나서야 할 때다. 그게 바로 사람 사는 정이고 도리지. 나는
그날 밤 흥분해서 잠을 설쳤습니다. 내일 날이 밝자마자 시장에 가야겠다고 다짐하면서요. 그것이 나와 그 노인 두 사람 모두를 돌이킬 수 없는 수렁으로 밀어넣는 일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때의 나는 내 선의가 얼마나 날카로운 흉기가 될 수 있는지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마치 소풍 가는 아이처럼 가슴이 콩닥거려서 더 이상 누워있을 수가 없더군요. 서둘러 아침을 챙겨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서 비상금을 꺼내 주머니에 넣으면서 나는 거울을 보고 비장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래, 김영순. 오늘 내가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하는 거야. 아무도 못하는 일을 내가 하는 거라고. 버스를 타고 시내에 있는 오래된 귀금 속 상가로 향했습니다. 백화점 명품관이야 번쩍번쩍하고 좋겠지만 박 영감님이 찾는 건 그런 요즘 물건이 아닐 테니까요. 투박하고 옛날 냄새가 나는 그런 물건이어야 했습니다. 상가 골목을 기웃거리다가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주인이 지키고 있는 작은 금은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주인이 돋보기 너머로 나를 보며 물었습니다. 나는 짐짓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죠. 저기, 옥반지 하나 보러 왔는데요. 요즘 젊은 애들 끼는 거 말고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이 끼던 거. 그런 거 있을까요? 초록색 진한 걸로요. 주인은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진열장 구석에서 먼지 쌓인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요즘은 금이나 다이아를 찾지 옥반지는 잘 안 찾는데. 마침 며칠 전에 누가 팔고 간 게 하나 있긴 하네요. 주인이 꺼내 보여준 반지는 내 기억 속에 그 모양과 얼추 비슷해 보였습니다. 짙은 초록빛이 감도는 약간은 투박하게 깎인 옥반지. 물론 자세히 보면 색깔도 좀 탁하고 흠집도 있어 보였지만 흙 속에 묻혀 있었다고 하면 오히려 그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았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이게 진짜 좋은 옥은 아니고 그냥 폐물함에 굴러다니던 거라. 그냥 5만 원만 주세요. 생각보다 싼 가격이었지만 나는 지갑을 여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내가 하려는 행동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일말의 양심이 아주 잠깐 고개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가짜잖아. 박 영감님 딸이 준 진짜 반지가 아니잖아. 하지만 나는 금세 고개를 저어 그 생각을 떨쳐버렸습니다. 아니야. 지금 중요한 건 진짜냐 가짜냐가 아니야. 그 반지를 찾았다는 사실, 그래서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건 착한 거짓말이야. 하얀 거짓말이라고. 나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반지를 받아들고 나왔습니다. 손에 쥐어진 차가운 옥반지의 감촉. 그것이 박 영감의 뜨거운 눈물을 닦아줄 열쇠라고 굳게 믿으면서 말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나는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상상의 나래를 펼쳤습니다. 반지를 찾은 박 영감이 아이처럼 기뻐하며 우는 모습. 나에게 찾아와 고맙다고 은인이라고 손을 잡는 모습. 그리고 마침내 그 지긋지긋한 화단 파기를 멈추고 평범한 노인으로 돌아가 노인정에서 우리와 함께 웃고 떠드는 모습.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르고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하니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박 영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저녁을 드시러 들어갔거나 추위에 지쳐 잠시 쉬러 간 모양이었습니다. 지금이다. 나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슴이 두방망이질 쳤습니다. 마치 도둑질이라도 하는 사람처럼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나는 103동 화단, 박 영감이 가장 집요하게 파헤치던 그 향나무 밑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손수건에 싼 옥반지를 꺼냈습니다.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부러 화단 흙을 조금 묻혔습니다.
반지 표면에 흙이 묻으니 제법 오랫동안 땅속에 있었던 것처럼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나는 꼬챙이로 땅을 조금 판 뒤 반지를 살짝 묻었습니다. 너무 깊게 묻으면 못 찾을 수도 있고 너무 얕게 묻으면 의심할 수도 있으니 적당히 빗물에 흙이 조금 씻겨 내려가면 반짝하고 보일 정도로만 묻어두었죠. 영감님, 이제 그만 편안해지세요. 제 선물이니까 꼭 찾으셔야 해요. 마음속으로 빌며 나는 흙을 토닥여 덮었습니다. 그리고 도망치듯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내다보는데 심장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범죄를 저지르고 증거를 인멸하고 온 사람처럼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기대감이 몰려왔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게 끝날 거야. 해피엔딩이 시작될 거야. 그날 밤 나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수십 번도 더 내다보고 박영감이 언제 나오나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간밤에 진눈깨비가 날려 화단이 살짝 젖어 있었습니다. 나는 알람도 없이 새벽같이 일어나 거실 창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커튼 뒤에 숨어서 망원경까지 꺼내 들고 103동 화단을 주시했습니다. 7시가 조금 넘자 어김없이 그가 나타났습니다. 회색 점퍼에 낡은 바지, 그리고 손에 들린 쇠꼬챙이. 그의 어깨는 어제보다 더 처져 보였고 걸음걸이는 더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영감님. 오늘이 마지막 고생입니다. 나는 속으로 응원했습니다. 박영감은 습관처럼 향나무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동작으로 쭈그리고 앉아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아니에요. 조금만 더 오른쪽. 나는 숨을 죽이고 그의 손끝을 따라 시선을 움직였습니다. 그는 내가 반지를 묻어둔 곳에서 불과 한 뼘 정도 떨어진 곳을 파고 있었습니다. 안타까움에 내 입이 바짝바짝 말라갔습니다. 아유, 답답해라. 거기가 아니라니까. 조금만 더 옆으로 가봐요, 제발. 마치 텔레파시라도 보내듯 나는 간절히 빌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났습니다. 박영감은 지칠 대로 지쳐 보였습니다. 잠시 꼬챙이를 내려놓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하늘을 올려다보기도 했습니다. 그의 눈가에 물기가 맺힌 것 같기도 했습니다. 지수야, 어딨니? 아빠가 너무 힘들다. 창문 너머로 그의 탄식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다시 꼬챙이를 집어든 박영감이 무심코 옆쪽 흙을 쿡 찔렀습니다. 꼬챙이 끝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걸린 듯 그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내 심장이 목구멍까지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걸렸다. 박영감은 고개를 숙이고 흙을 조심스럽게 헤쳤습니다. 진눈깨비에 젖은 흙 사이로 초록색 빛이 희미하게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박영감의 몸이 감전된 듯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흙을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물건을 집어들었습니다. 초록색 옥반지. 내가 어제 시장에서 사온 그 5만 원짜리 반지가 그의 흙투성이 손바닥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커튼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됐어. 해냈어. 찾았다고. 나는 혼자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제 그는 웃을 것입니다. 반지를 가슴에 품고 오열하며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딸에게 감사 인사를 올릴 것입니다. 나는 그 감동적인 장면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았습니다. 박영감은 한참 동안 반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치 믿기지 않는다는 듯 혹은 꿈을 꾸고 있다는 듯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우세요. 실컷 우시고 이제 털어버리세요. 그런데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그의 떨림이 점점 격해지더니 이내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망원경으로 본 그의 얼굴은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환희가 아니었습니다. 감동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경악 그리고 형용할 수 없는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것을 본 사람처럼, 악마를 마주한 사람처럼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황해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왜 저러지? 왜 저런 표정을 짓지? 반지잖아. 그토록 찾던 딸의 반지잖아. 그때였습니다. 박 영감이 갑자기 짐승 같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처절하고 끔찍하던지 10층에 있는 내 방 창문까지 찌르르 울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손에 쥐고 있던 반지를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라고. 누구야? 어떤 놈이 이런 짓을 했어? 그는 미친 사람처럼 발을 구르며 반지를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흙바닥에 나뒹구는 옥반지를 군화 같은 낡은 신발로 비비고 으깨고 다시 집어 던졌습니다. 나오란 말이야. 어떤 저주받을 놈이 나한테 이런 장난을 쳐. 내 딸 아니야. 이건 내 딸 아니라고.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게 아닌데. 이런 반응이 나오면 안 되는데. 분명 그가 말한 초록색 옥반지였고 그가 찾던 그 자리였는데. 왜 그는 기뻐하지 않는 걸까? 왜 그는 저토록 분노하며 절규하는 걸까? 그의 고함 소리에 지나가던 주민들이 걸음을 멈추고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경비원 아저씨가 호루라기를 불며 달려왔습니다. 영감님, 왜 이러세요? 진정하세요. 경비원이 말렸지만 박 영감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말리는 경비원을 뿌리치고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버렸는데. 내가 내 손으로 버렸는데. 어떻게 이게 돌아와? 어떻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내 심장을 멈추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내가 버렸는데.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버렸다고. 잃어버린 게 아니라 버렸다고. 그게 무슨 말인가? 그토록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찾아 헤매던 그 반지를 자기 손으로 버렸었다니. 나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땅바닥을 치며 울부짖는 박 영감과 그 옆에 덩그러니 짓밟혀 있는 내가 산 5만 원짜리 가짜 옥반지. 그제야 무언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그 얄팍한 동정심이, 나의 그 잘난 체하던 선의가 건드려서는 안 될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것입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해왔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대체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른 건가? 그날의 소란은 경비실과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총출동하고 나서야 겨우 진정되었습니다. 박 영감님은 반쯤 실신한 상태로 며느리라고 하는 분에게 엎혀 들어갔고 주민들은 혀를 차며 흩어졌습니다. 거봐, 내가 뭘 했어. 저 영감 보통 내기가 아니라니까. 아니 근데 누가 반지를 묻어놨다는 거야? 진짜 묻어놓긴 한 거야?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내 귀에는 마치 나를 향한 비난의 화살처럼 꽂혔습니다. 나는 도망치듯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방 한가운데 앉아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물 한 잔을 겨우 마셨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눈앞에는 아까 박 영감님이 짓밟고 으깨버린 그 5만 원짜리 옥반지의 잔해가 선명하게 어른거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처절했던 절규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버렸는데. 내가 내 손으로 버렸는데. 그 말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엄청난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나는 알아야 했습니다. 대체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른 건지, 내 그 얄팍한 선의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내 눈으로 확인하고 사죄해야 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어둠이 깔릴 무렵 나는 무거운 몸을 일으켰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전복죽을 하나 데워서 쇼핑백에 담았습니다. 빈손으로 갈 면목이 없었으니까요. 103동 101호. 박 영감님의 집 앞 초인종을 누르는데 손가락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잠시 후 지친 기색이 역력한 중년 여성이 문을 열었습니다. 낮에 박 영감님을 모시고 들어갔던 그 며느리인 듯 했습니다. 저, 노인의 반장입니다. 영감님 좀 괜찮으신가 해서요. 며느리는 나를 잠시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한숨을 내쉬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아버님 지금 방에 계세요. 집안은 적막강산이었습니다. 사람 사는 온기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서늘한 공기만이 감돌고 있었죠. 거실 한켠에는 주인을 잃은 낡은 소파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안내한 작은 방. 그곳에 박 영감님이 누워 계셨습니다.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새우처럼 웅크린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영감님, 저 반장이에요. 몸은 좀 어떠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이불 속에서 거친 숨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죠. 나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준비해간 말을 꺼내야 했습니다. 내 잘못을, 내가 저지른 그 어리석은 짓을 고백해야만 했습니다. 영감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사실, 그 반지, 제가 그랬습니다. 순간 이불 속에 있던 박 영감님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나는 눈을 질끈 감고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영감님이 너무 안쓰러워서, 추운 데서 고생하시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제가 시장에서 사다가 묻어놨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저 영감님이 기뻐하실 줄 알고 이제 그만 편안해지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불이 확 젖혀졌습니다. 박 영감님이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의 눈은 아까보다 더 퀭하게 들어가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그는 나를 노려보지 않았습니다. 화려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허공을 응시하며 아주 건조하고 메마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그랬소? 그 목소리가 너무나 힘이 없고 처연해서 오히려 고함보다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영감님이 너무 힘들어 보이셔서. 도와준다. 도와준다. 박 영감님은 내 말을 씹어뱉듯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입가에 자조적인 웃음을 띄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죽였어. 오늘 당신이 나를 2번 죽인 거야. 네.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죽이다니요. 2번 죽이다니요. 박 영감님은 떨리는 손으로 머리맡에 있던 낡은 액자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품에 꼭 껴안았습니다. 10년 전이었어. 우리 지수. 그 꽃 같은 아이가 간 게. 그는 아주 먼 옛날 이야기를 하듯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수는 효녀였어. 지 어미 없이 자라서 그런지 애비 생각하는 마음이 끔찍했지. 취직하고 첫 월급 탔다고. 그 꼬깃꼬깃한 돈을 모아서 사온 게 그 옥반지였어. 아빠한테는 해줄 게 없어서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금반지 해줄 테니까 일단은 이거라도 끼고 다니라고. 박 영감님의 눈가에 물기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게 너무 아까워서 끼지도 못했어. 혹시라도 일하다 흠집이라도 날까봐 장롱 깊숙이 넣어두고 매일 꺼내서 닦기만 했지. 그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어. 지수가 퇴근길에 내가 좋아하는 순댓국을 사오겠다고. 그 빗길을 뚫고 오다가 박 영감님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교통사고였어. 음주운전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지수를 쳤지. 나는 병원 영안실에서 싸늘하게 식은 지수를 만났어. 나는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습니다. 그의 고통이 고스란히 내게 전해져 오는 것 같았습니다.
지수 유품을 정리하는데 그 옥반지가 나오더군. 그걸 보는데 숨을 쉴 수가 없었어. 이걸 끼워보지도 못하고 내 새끼한테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못 해먹이고 나는 그 반지를 볼 자신이 없었어. 그걸 보고 있으면 내가 지수를 죽인 것 같아서 내가 살아서 숨 쉬는 게 죄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 박 영감님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했습니다. 그래서 버렸어. 장례식 치르고 오는 길에 한강 다리 위에서 그 반지를 강물에 던져버렸어. 다시는 보지 않으려고. 내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려고. 그렇게 모질게 내 손으로 버렸단 말이야. 나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는 반지를 잃어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화단에서 잃어버린 건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는 10년 전 이미 강물에 반지를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화단을? 내 떨리는 물음에 박 영감님은 젖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길 잃은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잊히지가 않아. 버리면 잊을 줄 알았는데, 강물에 던지면 내 슬픔도 같이 떠내려갈 줄 알았는데, 매일 밤 꿈에 지수가 나와. 아빠, 내 반지 어디 갔어? 아빠, 내가 사준 반지 왜 안 껴? 그렇게 물어보는데, 내가 할 말이 없어. 내가 버렸다고 말을 못하겠어. 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래서 찾는 척이라도 해야 했어.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내가 잃어버린 거라고. 그렇게라도 믿어야 살 것 같았어.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반지를 찾으러 나가야 한다는 핑계라도 있어야 하루를 버틸 수 있었어. 화단을 뒤지고 흙을 파헤치는 동안에는 적어도 지수한테 덜 미안했으니까. 아빠가 이렇게 찾고 있다고. 아빠가 널 잊은 게 아니라고. 그렇게 보여주고 싶었어.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그가 매일 아침 그토록 처절하게 땅을 팠던 이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멈추지 않았던 이유. 그것은 반지를 찾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벌주는 의식이었습니다. 딸을 지키지 못한 못난 아비가 스스로에게 내리는 형벌이자 딸을 기억하는 그만의 유일한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화단은 반지가 묻힌 장소가 아니라 그가 건너야 할 끝이 없는 사막이었습니다. 고통스럽지만 그 사막을 건너는 동안에만 그는 숨을 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막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내가 던져놓은 그 가짜 반지 하나가 그가 10년 동안 쌓아온 그 애달픈 세계를 산산조각 내버린 것입니다. 당신이 반지를 찾아줬지. 그 가짜 반지를 내 손에 쥐어주면서 당신은 나한테 이렇게 말한 거야. 이제 그만해라. 이제 그만 잊어라. 다 끝났다. 박 영감님은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누가 당신한테 그럴 자격을 줬소? 누가 당신더러 내 슬픔을 끝내라고 했소? 나는 아직 지수를 보낼 준비가 안 됐는데, 아직 내 벌이 끝나지 않았는데, 당신이 뭔데? 내 마지막 핑계마저 뺏어가는 거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바닥에 이마를 대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내 사과는 그의 상처에 비하면 너무나 가볍고 초라했습니다. 내가 시장에서 산 5만 원짜리 싸구려 반지가 그에게는 가장 잔인한 흉기였습니다. 나는 그의 슬픔을 해결해 주려 했습니다. 마치 고장난 기계를 고치듯이 문제를 해결하면 그가 행복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슬픔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슬픔 그 자체가 삶을 지탱하는 기둥일 수도 있다는 것을 75살 먹은 나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박 영감님은 다시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벽을 향해 돌아 누웠습니다. 나가주시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시오. 그의 거절은 단호했습니다.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가져간 전복죽은 꺼내보지도 못한 채 다시 들고 나와야 했습니다. 아파트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다리가 풀려 몇 번이나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내 얼굴은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나의 그 얄팍한 동정심이, 나의 그 건방진 오지랖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그동안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남을 돕는 것을 좋아하고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따뜻한 사람이라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는 알았습니다. 나의 친절은 상대를 위한 배려가 아니라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한 이기적인 위선이었음을. 나는 박 영감님의 고통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눈에 불편해 보이는 그 상황을 빨리 치워버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가 흘리는 피눈물을 내 방식대로 닦아주려다 오히려 그의 눈을 찔러버린 꼴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화단 앞을 지나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잠긴 103동 화단. 곳곳이 파헤쳐진 흙더미들이 마치 박 영감님의 상처 입은 마음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묻어두었던 그 자리. 이제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 빈 땅을 바라보며 나는 뼈저린 후회를 삼켰습니다. 영감님, 제가 틀렸습니다. 제가 감히 영감님의 사막을 건드려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아파트 103동 화단에는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7시면 어김없이 들려오던 자박자박 흙을 밟는 소리도 탁탁. 꼬챙이가 돌에 부딪히는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시원해했습니다. 어휴, 이제 좀 살겠네. 그 영감 안 보이니까 아파트가 다 환해졌어. 진작에 그만둘 것이지. 반지 찾았다며? 반장님이 찾아줬다면서? 사람들은 나를 보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역시 우리 반장님이야. 반장님이 해결사라니까. 그 칭찬들이 내게는 뜨거운 쇳물처럼 가슴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나는 차마 그들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가짜 반지로 한 노인의 영혼을 난도질했다는 사실을, 그의 유일한 삶의 버팀목을 내 손으로 부러뜨렸다는 사실을 고백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를 피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박 영감님은 그날 이후로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며느리가 죽이나 약을 사들고 바쁘게 드나드는 모습만 보일 뿐이었죠. 나는 죄인의 심정으로 매일 그의 집 베란다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커튼이 굳게 닫힌 창문. 그 안에서 그는 어떤 지옥을 견디고 있을까? 자신을 벌주던 의식이 사라진 자리에서 그는 맨몸으로 그 끔찍한 죄책감과 싸우고 있을까? 아니면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그저 시들어가는 중일까?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103동 앞에 사설 구급차 한 대가 섰습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도 없이 그저 조용히 검은 입을 벌리고 서 있는 구급차. 나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것이 박 영감님을 위한 차라는 것을요. 슬리퍼 바람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잠시 후 이동식 침대에 누운 박 영감님이 건물 밖으로 실려 나왔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 그는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말랐던 몸은 이제 앙상한 뼈만 남아 이불 아래 흔적조차 희미했고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슴 아픈 것은 그의 눈이었습니다. 그토록 화단을 뒤질 때 형형하게 빛나던 광기 서린 생명력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저 초점이 없는 멍한 눈으로 허공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영혼은 저 세상으로 떠나고 껍데기만 남은 사람처럼 말입니다. 영감님, 내가 다가가자 며느리가 나를 알아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요양병원으로 모시기로 했어요. 며느리가 힘겹게 입을 떼더군요. 갑자기 곡기를 다 끊으셨어요. 물 한 모금도 안 넘기시고 그냥 하루 종일 벽만 보고 계세요. 밤마다 반지 하시던 잠꼬대도 이제 안 하세요. 그냥 살 의지를 다 놓으신 것 같아요. 며느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내가 반지를 찾아주었기에 그는 더 이상 반지를 찾을 명분이 사라졌고 그 명분이 사라지자 삶을 지탱하던 팽팽한 줄이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구급차 뒷문이 열리고 직원들이 침대를 밀어 넣으려 할 때였습니다. 박 영감님이 아주 천천히 힘겹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시선이 머문 곳은 내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그가 지난 1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파헤쳤던 지금은 텅 빈 향나무 아래 화단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 눈빛, 원망도 분노도 아닌 그저 깊고 깊은 회한과 슬픈 작별이 담긴 그 눈빛. 그는 자신만의 사막을 끝내 다 건너지 못한 채 타의에 의해 강제로 끌려 나오는 순례자 같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구급차는 미끄러지듯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갔습니다. 나는 그 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망부석처럼 서 있었습니다. 화단에는 아직도 그가 파놓은 흙더미의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마른 낙엽 하나가 그 웅덩이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마치 박 영감님의 마지막 눈물 같아서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돌아오는 건 차가운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다시 늦가을이 돌아왔습니다. 화단의 향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푸르게 서 있고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오갑니다. 박 영감님이 떠난 103동 1층에는 젊은 신혼부부가 이사를 왔습니다. 그들은 베란다 앞에 예쁜 화분들을 내놓고 주말이면 캠핑 의자를 펴놓고 웃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불과 1년 전 이곳에서 한 아버지가 잃어버린 딸을 부르며 피투성이 손으로 땅을 파고 있었다는 것을요. 오직 나만이 그 자리를 지날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져 옴을 느낍니다.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박 영감님은 요양병원으로 가신 지 2달 만에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임종 직전까지 아무 말씀도 없으시다가 마지막 순간에 허공을 향해 손을 뻗으며 지수야. 찾았다. 하고 웃으셨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전해 듣던 날 나는 성당에 가서 하루 종일 초를 켜고 빌었습니다. 부디 그곳에서는 그토록 찾던 딸을 만나 진짜 반지를 끼워주며 환하게 웃으시기를. 그리고 이 못난 늙은이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타인의 고통을 목격합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 실패의 좌절, 병마와의 싸움. 그럴 때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위로라는 칼을 꺼내듭니다. 이제 그만 잊어라. 산 사람은 살아야지. 시간이 약이다. 그리고 내가 박 영감님에게 그랬듯 내 방식대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 듭니다. 하지만 75해를 살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사람에게는 각자 건너야 할 자신만의 사막이 있다는 것을요. 그 사막은 누가 대신 건너줄 수도 없고 헬리콥터를 타고 훌쩍 뛰어넘게 해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목이 타들어가고 모래 폭풍에 눈이 멀더라도 오직 자신의 2 다리로 뚜벅뚜벅 걸어서 건너야만 비로소 끝나는 길입니다. 박 영감님에게는 화단을 파헤치는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 사막을 건너는 과정이었습니다. 그것이 남들 눈에는 미련해 보이고 기이해 보일지라도 그것은 그가 숨을 쉬는 유일한 방식이었습니다. 내가 해야 했던 일은 가짜 반지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따뜻한 차 한 잔 건네며 오늘도 힘드시죠? 하고 그의 곁에 잠시 서 있어 주는 것. 그가 흙투성이가 된 손을 씻을 때 말없이 수건을 건네주는 것. 딱 그만큼의 거리가 진정한 위로였음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도 힘겨운 사막을 건너고 있는 누군가가 있나요? 그렇다면 부디 저처럼 그들의 지도를 뺏으려 하지 마세요. 빨리 가라고 등을 떠밀지도 마세요. 그저 묵묵히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그가 목말라 할 때 물 한 모금 건넬 수 있는 거리에서 기다려 주세요.
그것이 우리가 인간으로서 타인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예의이자 사랑일 것입니다. 박영감님이 떠난 화단에 오늘도 노란 국화꽃 한 송이를 놓으며 이 부끄러운 고백을 마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영순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많이 힘이 될 것 같네요.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